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논문은 뭘 썼는지, 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동아리는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뭐요? 영재 포트폴리오 아직 그 여자 손에 안 들어갔으니까. 얘서 대학 보내고 나면 그 코디 나한테 토스해주는 거다. 언니가 내 롤모델인 거 알지?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 고객 대비 합격률 100%. 제가 8년간 서울의대만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비전문가지 애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선생이 아니야. 선생이라 불린다고 선생인 줄 착각하면 안 되지. 어떻게 바꿔도 논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20%대인 정시의 비중을 정부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또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김현정의 센터뷰 네. 지난번에 이정미 의원님이랑 나온 거 제가 거기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두 분. 그날은 사정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참석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 사정이 아니라 그 앞에 녹화는 다 한 다음에 이 모양이 두 분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빠지고 나중에 방송으로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예.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보고 그 글 쓰셨던 거 피렌체 식탁이나 이런 데 쓰셨던 예. 것도 굉장히 재밌게 약간 보셨어요. 그래. 다음 달에 봤습니다. 책이 나옵니다, 이제. 책이 나오는가요? 예. 예. 책 홍보 좀 일단 해보시죠. 어떤 책인가요? 제목은 에듀폴리틱스. 에듀폴리틱스. 그러니까 정치하고 교육이란 게 예. 이게 구분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서로 중첩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영역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거네. 그러니까 그 교육 문제에 정치 논리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신 거네요. 그걸 뭐 개탄하거나 비판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거기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제도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예.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수능, 그러니까 뭐 지금 논술 전형까지 지금 뭐 2020년 입시 전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지금? 수시 전형은 거의 끝났는데 수시 전형은? 문제는 이제 수시 전형 중에 일부는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예. 네가 이제 수시, 뭐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최종 합격을 하려면 수능에서 몇 과목 이상에서 몇 등급 받아라. 그렇죠. 이런 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전체 수시 전형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 수시 중에서도 학종에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32%밖에 안 돼요. 예. 하지만 수시에 뭐 학종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논술이나 기타 뭐 학생부 교과 전형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서는 또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들이 비율이 높아서 전체 평균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최종 수능 성적표를 봐야 내가 수시에서 최종 합격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시 지원이 있죠. 정시 지원은 예. 뭐 사실상 수능 100%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수능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번에 수능 결과에 대해서? 이번 수능은 뭐 비교적 평이하게 뭐 예년과 난이도 크게 다르지 않게 잘 출제가 됐고요. 국어가 작년보다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작년은 워낙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뭐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보다 쉬워진 것이지 그 이전의 예년과 비교하면 뭐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뭐 특정 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거나 뭐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논란의 문제가 매년 하나씩 한두 개씩 나오는데 올해는 뭐 막 그런 거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입시제도 관련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정시 확대해도 괜찮다로 일단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원래 양비론자인데요. 예, 예. 수능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뭐 4차 산업혁명 하자면서 무슨 오지선다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학종도 문제가 있다. 학종은 교과를 다양화하고 교과를 개선해야지 왜 비교과를 갖다 붙여서 뭐 이 기회 평등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르겠다. 이제 저는 양비론자인데 예. 양비론자이기다 보니까 또 거꾸로 학종을 옹호하는 분들 앞에서는 야 수능 옹호하는 사람도 뭐 논리가 있어, 뭐 타당성이 있는 거야. 또 반대로 수능 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또
이 학종에도 또 쓸만한 게 있는 거고 나름 또 방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 마침 10월 말에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시 확대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야, 정시 확대론에도 나름의 그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방금 여쭤본 게 정시 확대론자가 아니라 정시를 확대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신다라고 제가 물어보고 거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근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있다라는 거죠. 거를 예. 좀 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입시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시를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의 한 60% 조금 넘는 수준은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러면 그 이번 평론가님은 어떤 이유로 정시를 확대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학종하고 수능하고 예. 결국 이 두 가지 그 논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학종의 장점은 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수능으로 뽑는 학생보다 학종으로 뽑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그 계층적으로도 좀 골고루 뽑히는 편이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마다 롱테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다양한 데서 지역적으로도 올라오죠. 좀 골고루 예. 뽑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아니 비교과 같은 데서 부모 찬스도 쓰고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수능보다 오히려 학종에서 좀 골고루 뽑히느냐? 그거는 이제 학종에 내신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내신 성적은 우리나라는 상대평가니까 예. 뭐 공부 잘하는 지역이나 못하는 지역이나 모두 4%는 1등급을 주는 이런 제도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종이 조금 더 이제 형평성 있게 뽑히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예. 또 공교육 개선 효과가 있죠. 음. 수능 문제 오지선다 문제풀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요즘은 대학이 학종을 선호합니다. 아, 대학이요? 예. 수능으로 뽑힌 학생들은 자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학종으로 뽑힌 학생들은 학종은 재수생을 뽑아주긴 하지만 많이 뽑아주진 않기 때문에 재수율이 적어요. 아. 그리고 또 실제로 수능으로 뽑힌 학생보다 학종으로 뽑힌 학생이 대학 때 성적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학종으로 뽑힌 학생들은 대개 대학 때 전공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대학의 전공에 좀 적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나는 애시당 쪽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경영학과를 그렇죠. 가는 경우가 그런 많다는 경우가 거죠? 많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학종의 이제 장점도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충분히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수능의 장점을 주장하는 분들, 학종을 비판하는 분들은 수능과 같은 이제 외부 시험 입시는 비례성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력에 비례하는 이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거로 보면 이제 결국 그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는 외부 기관에서 이제 출제하고 관리하는 시험이 아무래도 비례성이 좋고요. 그래서 OECD 국가들도 보면 35개국 중에 무려 33개국에 어떤 형태로든 입시가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학종에서 비교과가 학생 활동을 좀 활발히 하게 하고 이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예. 여기서 이제 부모 찬스가 쓰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비교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에 비해서는 어쨌든 기회가 불평등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학종은 또 이 챙길 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신 성적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뭐 비교과 이것저것 또 챙기려면 뭐 그러니까 각종 또 입시 제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정보력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수능은 뭐 사실 상당히 좀 오래 시행되었고 상당히 그 준비 전략도 좀 투명하게 공유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편인데 비해서 예. 학종은 이제 개별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학종이 아무래도 챙길 게 많으니까 부담도 크고 뭐 사교육 유발 효과도 더 크고 또 아무래도 컨설팅 같은 어떤 신종 사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소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종과 수능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고 둘 다 상당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2019년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이제 정시를 더 늘리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왜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학종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늘려야 되는 이거는 건가요? 그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예. 이미 정치 쟁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10월 22일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예. 정시를 늘리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예.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같은 날 10월 22일에 자유한국당이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50%. 늘리는 것을 예. 그날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의제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을 것이고 그렇네요. 아마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을 것이고 뭐 이미 뭐 50% 이상을 법안으로 이제 정하자 이런 안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워낙 이제 정시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반감도 있고 또 학종이 가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그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이제 자기 의제로 가져가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자기 의제로 또 가져간 집권 여당의 의제로 가져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과 학종의 어떤 장단점 이것의 결과, 논리적인 결과로 어떤 그 지금 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정치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에듀폴리틱이네요. 이건 그렇죠. 일종의. 정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즉 정시 정원은 20% 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 작년에 대입 공론화하면서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50% 이상을 법안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이제 확정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사이 30에서 50 사이 정도 한 40% 내외 40 정도 내외로 그 정도로 이제 정시 비중을 높이는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40%가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어쨌든 40%가 되든 30%가 되든 그 퍼센테지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네. 수능이 지나치게 줄다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수능 문제풀이 수업 예전보다 더 비중을 높여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수능으로 들어가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으로 들어가는 학생보다 고소득층 비중도 좀 더 높고 강남 비중도 높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유불리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0%가 합리적이냐 50%가 합리적이냐 문제가 아니라 정치 쟁점화됨으로써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 퍼센트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불가피한 이쪽 당도 저쪽 당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게요. 참 지금까지 많은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저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뭐 수능을 보신 분들 기타 등등 보면은 뭐 어떻게 제도를 바꿔도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한 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기장에 비유하는데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있어서 자기장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주 조그만 어떤 그 도체만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 자기장에 끌려서 어느 쪽으로 확 이동을 해버립니다. 예. 그걸 미리 예측하거나 이 규제하기가 참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쟁이란 게 왜 이렇게 심하냐? 그냥 뭐 어느 대학 가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한국 사회의 이 전체적인 모습 때문이고 특히 제가 요즘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대학별로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대학별로 격차가 그렇죠. 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아니고요. 예. 학생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교육비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서울대는 무려 1년에 4,300만 원이에요. 서울대 비용인가 그 국가에서 내는 건가요? 사실상 그게? 물론 등록금에 포함해서? 그 재원은 등록금도 있고 예. 뭐 이를테면 프로젝트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일부를 또 대학에다 내서 대학 예를 본부가 들면 사용하기도 하고 BK21에 온 뭐 이런 것까지 다 것도 포함해서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의 경우는 4,300만 원, 연세대가 3,000만 원, 한양대가 2,100만 원, 중앙대가 1,500만 원. 그 이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서열하네요. 대학 서열하고 똑같이 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서열은 뭐 선배들이 화려하고 무슨 학벌 의식 때문에 뭐 생기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그것 자체로서 대학 서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구조, 그 기반 자체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 서열을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경쟁의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집어넣어도 결국 이 경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뭐 순수하게 교육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제 정시 확대 말씀하시면서 강남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비판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강남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다시 거기 사교육 시장 확 커지고 강남 대치동 일대의 그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르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 정시를 확대를 하면,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교육의 총 사교육 규모와 사교육의 집중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즉 수능 비중이 커지면요 사교육의 집중도는 높아집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수능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스타 강사라든지 그런 스타 강사들이 포진해 있는 일부 이제 상위 인터넷 교육업체라든지 스타 강사셨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예. 또 그런 교육을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여건 학생들이 또 유리해집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의 집중도 문제와 사교육의 총 규모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교육의 총 규모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종이 사교육의 총 규모를 더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투입되는 돈이 전체를 다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학종이 더 많다. 왜냐면 학종은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그 사교육비가요 수능 못지 않습니다. 수능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약간 차이 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도 여러 가지 사교육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비교과에 어떤 비교과의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 소논문하고 교내 수상 이력인데요. 예. 지금 학교 밖에서 산탕은 뭐 오래 전에 이제 배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시대회 등등은 다 뭐 학종의 그 전형 요소로 기록이 돼서 활용이 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년 초에 무슨 대회 언제 연다라고 이제 이 공지가 되면 학원에서 다 준비해주는 이런 경우가 이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게 혼자 준비해서 애써서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은 뭐 사교육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주 쉽게 준비하고 있더라.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열받는 거죠. 뭐 이런 그 비교과 사교육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서 내신 사교육의 비교과 사교육. 그리고 사실 학종에 수능도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성적이 요구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 학종의 한 3분의 1 정도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상황이고, 그래서 사교육은 수능이 늘어나게 되면 수능 사교육의 집중도가 커져서 예. 뭔가 더 사교육이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 총 사교육 규모를 이제 줄이는 데에는 그 늘리고 줄이는 데는 그러니까 총 사교육 규모에는 학종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친다. 총 사교육을 더 키우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학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2016, 17, 18, 3년 연속 1인당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전 한 5년 동안은 사교육비가 거의 안 늘었거든요. 늘어도 1년에 한 2%? 물가 상승률 정도에 불과했는데, 학원 수강료 인상률만큼만 그전엔 늘었는데 신종 뭐 이런 학원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더 확 뛰었다, 이렇게 봐야 학종이 되는 대세가 되면서 그러면서 내신 사교육도 만만치 않은데 비교과 사교육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능 사교육까지 같이 포함하는 이게 이제 학종의 일종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 집중도의 문제와 총 사교육 규모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교육부가 이 이제 정시 확대 방침을 내세우면서 또 하나 했던 게 자사고, 뭐 예. 특목고 이제 다 폐지한다라고 확 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교육감들한테 계속 맡기고 자율로 하라라고 하다가 또 어떤 데는 되고 안 되고 하면서 뭐 논란도 있었고,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은 정부에서 해라, 이거 왜 이거 교육감들한테 맡기냐, 이런 불만까지 내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정치화 이렇게 된 거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임기 초에 했어야 맞는 거죠. 임기 초에. 실제로 지난 대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유승민 후보. 이 세 후보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졌나, 유승민 후보가. 예. 이 세 후보가 똑같은 공약을 냈죠. 예.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고, 안철수 후보도 강제로 전환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 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천만 허용하겠다. 이런 강력한 공약을 5명의 주요 후보 중에서 4명이 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집권 초기에 일괄 전환했어도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느라고 이제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뭐 이번에 이제 몇 달 전에 우리가 겪었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된 그 논란,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 이걸 겪고 나서야 2025학년도 고1부터 이제 일반고로 다 일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 보기에는 좀
실기한 게 아닌가. 어차피 그러면 차기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뭘 결정을 해도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죠. 예, 예. 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그러면 정시 확대에 대한 일종의 대책처럼 나온 건데 대책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두 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큰 화두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요. 공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학교를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가 달라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불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정이라는 큰 화두에 이제 하위에 들어가는 범주로서 특목고 자사고 문제도 이제 같이 다뤄지는 이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시기적으로는 하려면은 이제 임기 초에 써야 되는데 네. 좀 적절치 못한 어떤 시기에 이제 뒤늦게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누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누구도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표본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격차, 불평등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 열망이 투영된 건데, 사회 자체를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회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과제가 이게 펑퍼짐해 버리죠. 예. 그게 이제 이 경쟁, 아까 제가 경쟁이 자기장이라고 표현드린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대학 간 격차.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 일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뭐 중앙대는 참 우리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인데 서울대하고의 차이가 벌써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고, 그 외부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일자리 격차입니다. 네. 근데 일자리 격차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무 이제 해답이 어려워져 버립니다. 너무 이렇게 노동시장이 네. 이중화되고 이 격차가 심해지느냐? 그러면 뭐 세계와 중국의 영향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 대한 무슨 뭐 노동 쪽의 대응이라든지 무슨 기업 간의 위기에 무슨 뭐 갑질 문제 뭐 다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대학 간 격차라도 줄이면,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영국을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스,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대학의 규모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학 평준화, 대학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과잉 경쟁, 과다 경쟁하는 것은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너무 목표가 펑펑해지며 버리고 뭔가 우리가 타겟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평등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투입되는 재원들. 대학 간 격차라도 상당히 줄여놓으면 상경 평준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줄여놓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교육의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결국 핵법은 이제 사회 전체에서 찾으면 너무 어려워져 버리고 대학 시스템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론가 이범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라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 대학 간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국립대는 쉽잖아요. 문제는 사립대입니다. 사립대. 서울 수도권 대부분 사립대잖아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다 돈도 많고 학생도 우수하고 다 재원이 몰려있죠. 아니 일단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거의 다 사립이니까 결국은 대학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킨다고 할 때 사립대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제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사학재단의 기본적인 권한, 그러니까 뭐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 같은 건 인정해 주되 학생 선발권만 사회화시키면서 그 대신 파격적인 재원을 투자하는 이런 이제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유럽처럼 수능을 논술형으로,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과목도 애매하고 좀 이상한 시험이고요. 유럽의 입시는 국어도 논술형, 수학도 논술형, 뭐 사회도 논술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면 사교육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정도 계획을 두고 아주 서서히 논술형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결국 입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15년 동안 교육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즘 어느 정당에서든 국가교육위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재밌게도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거의 똑같은 공약을 냈어요. 거의 비슷한 교양.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유사한 명칭의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어떤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펴겠다. 뭐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임기 초는 놓쳤습니다만 총선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법제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좀 중장기, 아주 장기 과제죠. 장기 과제로서 토론에서 결정할 만한 그런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시청자분 들으셨는지요? 지금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 뭐 국내 최고 전문가분의 한 분 중에 한 분인 이범 평론가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셨잖아요. 네. 다시 강사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 작가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제가 은퇴한 지 무려 16년 됐는데 예. 그때하고는 이제 입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예. 제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체력도 예. 이게 체력 소진이 만만치 않죠, 그게. 일단 스타 강사는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16년이나 더 늙어서 이제는 전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평론가로서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국가 교육 개혁을 위해서 매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전에 혹시 저희 그 국민TV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종종 가끔 한 번씩 나와주셔서 저희 시청자한테 좀 좋은 얘기 좀 교육 관련해서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평론가 이범 씨 모시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